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많던 독일의 무기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획된 순간부터 최종 행방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 도구들의 이야기는 역사, 정치, 그리고 미스터리가 흥미롭게 얽혀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연합국의 압수, 지상 최대의 노획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승리를 거둔 연합국은 폐허가 된 유럽에서 독일을 무장 해제하고 비무장화해야 하는 벅찬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독일은 이제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정부가 붕괴된 패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종식은 남겨진 막대한 양의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 직후 연합군은 독일군의 잔여물을 압수하고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흩어진 총을 줍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향후 분쟁에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독일군이 항복함에 따라 연합군 병사들은 마을과 들판을 통과하며 소총, 기관총, 대포, 전차는 물론 실전에 투입된 적 없는 실험용 무기까지 숨겨진 무기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무기는 독일 공학 기술의 증거이자 악용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무기들을 목록화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품목수를 세는 것 이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각 부품을 검토하여 설계와 잠재적 용도를 평가하는 한편 전범 재판을 위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모든 무기는 기록되었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후 협정에 따라 노획한 독일 무기는 각국의 전쟁 기여도와 무기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연합국 간에 분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상당한 몫을 차지하여 자국 군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 세계 동맹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무기를 다루는 것은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연합국은 이 군사 장비를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보안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혼란한 시기에 독일군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자기 반거나 잠재적인 반란을 위해 무기를 숨기는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독일 무기의 압수와 목록화 작업은 전후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에겐 통제권을 잃고 연합국의 감독해에 기나긴 재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합국에게는 유럽의 미래 안보를 약속하는 군사적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이 작전은 또한 분쟁 후 세계가 어떻게 군축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숨겨진 나치 보물과 비밀 무기 은닉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까지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화 이면에는 유럽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토록 방대한 무기 비축량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리품 나누기, 연합국의 분배 방식.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의 무기가 연합국의 손에 들어오면서 이 노획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결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안보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연합국은 각국이 나치 격퇴에 기여한 역할을 반영하여 독일 무기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전쟁 중과 직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가오는 냉전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기에 공정함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소련과 같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은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각 연합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가장 진보된 무기들은 종종 그것을 사용하거나 개량할 기술을 가진 국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독일은 점령구역으로 분할되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무기들은 주로 점령군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특정 품목을 두고 연합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이 무기들을 도구이자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소련에게 독일의 첨단 기술 획득은 자국 군대의 급속한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련의 움직임을 경계하던 미국과 영국 역시 자신들의 전략을 위해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데 똑같이 집중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기술을 확보하려는 이 경쟁은 양측 모두 우위를 점하려 애쓰면서 냉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 무기들은 특별한 역사적 가치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연구용으로 보관되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용을 막기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무기들은 소련의 위협에 맞서 서방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원조로 우방국에 보내졌습니다. 연합국이 독일 무기를 분배한 방식은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었고 수년간 군사 기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켓 기술과의 같이 독일의 설계에서 비롯된 혁신은 소련과 미국의 우주 개발 사업 모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전개 과정은 국제 관계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냉전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까지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부 전선에서 소련의 방식.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승전국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막대한 양의 독일 무기와 기술을 노획했고 이는 소련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냉전 시대에 자국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련은 독일 무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연합국이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한 반면 소련은 이 무기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독일의 전차, 총, 대포는 신속하게 붉은 군대에 통합되었고 독일 과학자들은 소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 중 하나는 독일 무기를 소련의 무기고에 편입시켜 붉은 군대가 전쟁으로 고갈된 무기고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공장들이 평시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동안에 임시 방편 역할도 했습니다. 독일의 판처 전차와 강력한 대공포는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소련군과 그 동맹국들의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소련에게 가장 큰 수확은 독일이 남긴 첨단 기술, 특히 최초의 장거리 유도 미사일인 V2 로켓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로켓들과 그 개발자들을 확보하여 자국의 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와 같은 중대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영향력은 로켓을 넘어섰습니다. 소련 항공산업은 제트 엔진에 대한 독일의 연구로부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M2, EBC-62를 포함한 독일 항공기를 역설계했고 이는 M-예지시와 같은 소련 제트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훗날 한국 전쟁과 같은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역시 독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미군기와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은 핵 기술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물리학 분야에서 독일이 이룬 발전을 검토했습니다. 비록 핵심적인 핵 연구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대한 첩보 활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들이 확보한 독일의 문서와 전문가들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서방연합국의 창고, 보관인가 연구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이 압수한 독일 무기에 대해 신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무기들을 신속하게 활용했던 소련과 달리 서방은 그것들을 보관하고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을 위험인 동시에 학습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대량의 독일 무기들이 미국과 영국의 안전한 보관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외딴 창고에서부터 보안이 철저한 군사 기지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들에는 기본적인 소총부터 첨단 B2 로켓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관되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유럽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 무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연합국은 단순히 보관하는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그들에게 우위를 줄 수 있는 귀중한 기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로켓, 제트 엔진, 핵 과학 분야에서 독일이 이룬 발견의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노획된 무기 중 상당수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1,600명 이상의 독일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일하게 한 비밀 프로그램인 페이퍼클립 작전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고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독일 기술, 특히 제트 엔진과 항공기 설계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노획한 메서슈미트 M2, 이범 유식이 제트 전투기를 면밀히 조사했으며 이는 당시 영국 제트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는 V2 로켓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연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로켓을 연구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고도 비행과 대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실험 발사에도 활용했습니다. 일부 독일 무기는 훈련 목적으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적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유사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의 전투에 대비한 전술과 준비 태세를 개선했습니다. 다섯 번째, 적에서 동맹으로 독일 국방의 재건. 서독이 패전국에서 냉전 시대 서방의 강력한 방어자로 부상하는 이야기는 힘든 결정, 치유, 그리고 재건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서독이 어떻게 재무장했는지와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정치를 탐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독일의 재무장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독의 지리적 위치는 이 싸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무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국들은 과거 독일의 침략에 대한 기억 때문에 독일의 재무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증대되는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서독을 서방 방위 계획에 통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주장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1955년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유능한 군대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서독은 과거 국방군 베어마우트의 무기를 포함한 가용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해당 무기들과 관련된 어두운 역사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토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군대의 시급한 필요성이 그러한 우려를 압도했습니다. 소총에서부터 대형 포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인격 무기들이 새로운 분데스베어를 위해 정비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는 병참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통합하고 냉전의 현실에 적응하는 새로운 훈련 방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치와의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된 많은 전 국방군 장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새로 창설된 분데스베어의 필수적인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옛 국방군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군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서독이 나토와 보조를 맞추면서 표준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무기들을 현대적인 미국산 화기와 전차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서독은 나토 동맹국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 독일 무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무기는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훨씬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나라를 지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무기들이 머나먼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세계 정치와 분쟁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여정을 추적합니다.
전쟁 후 연합국에게는 막대한 양의 독일 무기가 남겨졌습니다. 냉전과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는 흐름은 이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인격 독일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상당수는 서방 또는 소련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원조로 판매되거나 제공되었습니다. 중동은 독일 무기의 주요 행선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 지역을 형성한 일련의 분쟁에서 이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양측 모두 독일제 소화기와 장갑차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스라엘은 원래 독일에서 설계된 마우저 소총과 MG-34 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아랍 국가들 역시 소련과 동유럽 경로를 통해 이 무기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독립운동의 발흥과 그로 인한 분쟁에서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무기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와 같은 나라들은 식민 통치와 내전에 맞서 싸우면서 이전 독일군 병사들의 소총, 기관총, 심지어 대포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아프리카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대륙에서 벌어진 냉전의 대리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독일 무기는 아시아에도 도달하여 주요 냉전 분쟁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은 노획한 독일 무기를 유엔군을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양측 모두 소련과 중국을 통해 획득한 독일제 소화기를 프랑스와 이후 미군에 대항하는 게릴라 전술에 활용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일 무기는 정부군과 혁명단체 양측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무기들이 내전과 혁명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종종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유입된 이 무기들은 좌익 반군과 우익 독재 정권 사이의 이념적 싸움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전후 분쟁의 중대한 족적을 남겼고 정치적 투쟁을 격화시켰으며 여러 지역의 전쟁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내구성과 폭넓은 가용성 덕분에 이 무기들은 제작된 지 한참 후에도 분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무기들의 여정은 전쟁 후 세계 정치와 분쟁 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20세기 후반에 펼쳐진 전투와 권력 투쟁 속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7번째, 수집가와 박물관, 역사의 보존.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무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에 관한 것 이상입니다. 이 역사의 조각들이 박물관과 개인의 가정으로 옮겨가면서 기억, 학습, 그리고 윤리의 문제로 깊이 파고듭니다. 전쟁의 도구에서 역사적 보물로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를 기억하고 전쟁 물품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백만 점의 독일 무기는 중요한 유물이 되어 전 세계 박물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규모 국립박물관에서부터 소규모 지역 전시관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들은 이 무기들 이면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것들을 전쟁이라는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 수집가들 또한 이 무기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 기념품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질지 모르는 역사의 조각들을 보존하려는 열정입니다. 이 수집가들은 종종 이러한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때로는 잊혀진 이야기나 당시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무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물품을 소유하고 전시하는 것이 전쟁과 그것을 사용한 잔혹한 정권을 미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우리 역사의 잔혹한 한 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박물관과 수집가들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다루고 이 물품들의 진정한 기원과 그와 관련된 고통을 제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전쟁 기념품 수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물들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독일 전쟁 무기를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써 박물관과 수집가들이 사람들이 전쟁, 그 근원, 그리고 그 영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려 깊은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 물품들은 분쟁,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미래의 참극을 막기 위해 역사를 기억할 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무기를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녹과 부식 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이러한 세심한 보존 작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유물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전시 기술과 병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연구를 포함합니다.